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유대 학문의 핵심. 이교도가 힐레를 찾아와 빈정거리며 물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인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힐렐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유대 학문의 핵심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힐렐 랍비는 조롱하러 온 사람에게도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내가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유대 학문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요. 여러분이 친구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아무 연락 없이 30분을 기다리게 했다면 짜증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늦을 때 미리 연락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힐렐이 말한 원칙입니다. 복잡한 규칙을 외우기 전에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게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인간의 5부류. 갑작스러운 폭풍 후에 사람을 가득 태운 배는 항로를 벗어나 버렸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둥 번개가 연신 요란하게 울어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지고 배는 이름 모를 섬에 닿아 있었다. 밤새 폭풍우에 시달려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위해 배는 그곳에 닷을 내리고 잠시 머물기로 했다. 섬에는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해 있고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으며 새들의 즐거운 지저귀이 섬을 가득 떠돌고 있었다. 첫째 그룹은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배가 떠나버릴까봐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 섬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그룹은 급히 섬으로 올라가서 향기로운 꽃 냄새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었다. 기가 회복되자 곧장 배로 돌아왔다. 셋째 그룹은 섬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 것을 깨닫고 허둥지둥 뛰어오다가 소지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차지했던 배 안의 좋은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넷째 그룹은 선장이 자기들을 남기고 떠날 리는 없다고 여유를 부리다가 배가 포구를 떠나는 것을 보고야 부랴부랴 달려갔기 때문에 바위나 가시덤불에 부딪히고 긁힌 상처가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배 떠나는 기적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 있던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이 든 과일 따위를 먹고 병이 들어 모두 죽고 말았다.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배는 선행을,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고 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은 조금은 쾌락에 젖었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들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셋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젖지 않고 돌아왔지만 역시 고생을 좀 했고, 넷째 그룹은 배로 돌아오기는 했어도 늦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 번째 그룹이다. 일생을 허영 속에 살거나 장래의 일도 잊어버린 채 달콤한 과일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먹는다. 인생은 여정이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달콤한 순간들은 휴식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머무느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입사 3년차 직장인인데 주말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게임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칩시다. 월요일 아침이 오면 출근은 하지만 승진을 위한 자격증 공부나 업무 역량 개발은 계속 미룹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주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동기들은 팀장이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주말의 즐거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정작 가야 할 곳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즐거움과 목표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랍비 이스마엘 벤 엘리자가 말했다. 그러자 랍비가 답했다. 너희가 죽기 전 하루 동안 참회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매일 참회해야 하는 거란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랍비 엘리에제르가 제자들에게 죽기 전날 참회하라고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으니 오늘 참회하라는 말은 결국 매일매일 돌아보고 바로잡으며 살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려다가도 문득 만약 내일 우리 둘 중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자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매 순간을 더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이끕니다. 세 가지 충고. 저를 풀어주세요. 대신 제가 세 가지 충고를 해드릴게요. 사냥꾼에게 붙잡힌 말하는 새가 애원했다. 세 가지 충고? 그게 뭐지? 그걸 먼저 말해. 그러면 너를 풀어줄게. 맹세.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라. 둘째, 누가 뭐라고 하든 불가능한 일이라면 믿지 마라. 셋째,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지 마라. 사냥꾼이 약속대로 새를 풀어주자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올라 가 사냥꾼에게 말했다. 바보. 내 입속에 있는 귀한 진주를 못 봤군요. 사냥꾼은 화가 나서 다시 새를 잡으려고 나무를 오르다가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바보. 내가 해준 충고를 벌써 잊었군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를 풀어주고 나서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한 일은 믿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입속에 어떻게 진주가 들어있겠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를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쳤잖아요? 말을 마치자 새는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새는 사냥꾼에게 세 가지 충고를 해줬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불가능한 말은 믿지 말고, 할 수 없는 일은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가령 여러분이 블록체인 투자 설명회에 갔는데 누군가 한 달 만에 원금이 10배가 된다고 말한다고 칩시다.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익률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차를 몰고 와서 성공 사례를 늘어놓으면 혹하는 마음에 이성적 판단을 잃게 됩니다. 투자한 뒤 돈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고,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다가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처음부터 거르고, 이미 벌어진 일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무리한 시도를 피하라는 겁니다. 약속은 지킵시다. 한 소녀가 길을 잃고 헤매다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다. 외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왈칵 겁이 난 소녀는 허공을 향해 무작정 살려달라고 힘껏 고함을 질렀다. 마침 한 남자가 지나가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소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하자 남자가 물었다. 내가 구해주면 나와지 않래?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네. 남자는 한참을 애쓴 끝에 소녀를 우물에서 끌어올렸다.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녀였다. 자, 이제 약속을 지켜.
남자가 말했다. 어느 집안 출신이세요? 소녀가 물었다. 그는 자신이 사제 집안 출신이라고 말했다. 저도 사제 집안 출신이에요. 신성한 사제 집안의 사람들이 결혼 서약도 하지 않고 동물처럼 행동해도 되는 걸까요? 부탁이에요. 나중에 꼭 저의 집에 와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소녀가 다시 진지하게 말했다. 남자는 그 말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맹세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두 사람은 하늘과 우물과 지나가던 쥐를 증인으로 세웠다. 각자 집으로 돌아간 뒤 소녀는 서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청혼을 거절했다. 그렇지만 혼기가 다 찬 명문가의 아름다운 처녀에게는 청혼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마련이었다. 소녀는 마침내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면서 맨발로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이제는 그녀에게 아무도 청혼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남자는 맹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쥐가 나타나서 물어 죽였다. 둘째 아들은 우물에 빠져 죽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신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만약 신께서 어린 아들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벌하신 거라면 우리는 뭔가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 가는 데가 없네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퍼뜩 소녀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그가 아내에게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하자 아내는 그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어 소녀가 사는 도시로 가서 소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제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게 됐어. 소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남자는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남자를 딸의 방으로 안내했다. 아가씨, 나를 봐요. 기억 안 나요? 남자가 말했다. 미친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았다. 허허벌판 우물에서 당신을 구해준 사람이요. 그가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온전한 여인으로 돌아와 다정하게 말했다. 보세요.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왔으니 됐어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녀의 부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족제비와 우물 이야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보여줍니다. 남자는 처음엔 약속을 잊고 다른 삶을 살았지만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자신이 맹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여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하며 모든 청혼을 거절했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고 명품 가방을 샀다고 칩시다. 판매자가 진품이라고 확실히 말했고 여러분은 그 말을 믿고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가짜였어요.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그때는 진품인 줄 알았다며 발뺌합니다. 작은 거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친구는 여러분을 기다리며 계획을 세웠을 텐데 말이죠.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믿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성격의 4가지 타입. 1. 화를 잘 내고 잘 풀리는 사람. 이들이 얻는 것은 잃는 것과 비슷하다. 2. 화를 잘 내지 않지만 잘 풀리지도 않는 사람. 이들이 잃는 것은 얻는 것과 비슷하다. 3. 화를 잘 내지 않고 잘 풀리는 사람. 바로 성인을 말한다. 4. 화를 잘 내면서 잘 풀리지 않는 사람. 바로 악인을 말한다.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야 할 3가지는 술 마시는 태도, 돈 쓰는 방식, 화내는 모습이다. 탈무드는 화를 얼마나 빨리 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 2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단순히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잘 안 내는 사람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화가 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본다는 뜻이죠. 또한 랍비일라이는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려면 술 마시는 모습,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태도를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3가지는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칩시다. 순간 짜증이 확 나서 욕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 하나 지나니까 이미 잊고 음악 들으며 편안하게 운전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처음엔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참다가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상황이 계속 떠올라서 저녁 내내 불편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정이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가고, 2번째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만 오래 끌고 갑니다. 탈무드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으면서도 화가 나면 빨리 푸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품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미움과 증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친구가 낫을 빌리러 왔던 친구에게 도끼를 빌리러 왔다.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2 사람 사이에 미움이 생긴다. 여기 있어.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도끼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2 사람 사이에 증오가 생긴다. 도끼를 빌려준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는 갚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한까지도 포함합니다. 탈무드는 도구를 빌려주지 않는 것을 복수라 했고, 빌려주면서 난 너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증오라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동료에게 중요한 회의 자료를 부탁했는데 바쁘다며 거절당했다고 칩시다. 며칠 뒤 그 동료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면 2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나도 바빠서 못 도와줘라고 하면 복수이고, 도와주면서 난 너처럼 이기적이지 않아라고 덧붙이면 그게 바로 증오입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머리와 꼬리.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다녀야 하는 제 처지가 늘 불만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분통이 터진 꼬리는 머리에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왜 항상 너의 뒤에 있어야 하지? 그리고 너는 왜 항상 멋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너나 뱀의 일부이긴 마찬가지인데 나는 왜 항상 노예처럼 너한테 끌려다녀야 하는 거냐고? 그야 너에게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소리를 듣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나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머리가 대답했다.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하. 그러시겠지. 정말 지긋지긋하다. 독재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협박하면서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꼴을 보면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면서 자기가 바라는 건 오직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뿐이고 자기는 정말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꼬리의 불평은 끝이 없었다. 숨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꼬리의 말을 자르며 머리가 말했다.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한번 앞장서 볼래? 나를 따르라. 꼬리가 두말 없이 소리쳤다. 그러나 뱀은 금방 도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가 몸을 땅 위로 끌어냈다. 꼬리는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만 가시투성이 덤불 속으로 빠져버렸다. 가시덤불 속을 빠져나오려고 꼬리는 안간힘을 다했지만 상처투성이 몸은 더욱더 깊이 가시덤불 속으로 옥죄어들 뿐이었다. 머리는 어디 한번 해보라고 내버려 두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다 죽을 것 같아서 가시에 온통 찔리고 긁힌 몸을 빼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꼬리는 더 마음이 급해졌다. 실수를 만회하고 자기도 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 꼬리는 급히 달려가다가 이번에는 불길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꼬리를 구해내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우리가 만약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머리를 선택해야지 꼬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뱀의 꼬리는 늘 머리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불만이 폭발해 선두에 서겠다고 우겼습니다. 머리는 시야도 없고 청각도 없고 판단력도 없다며 말렸지만 꼬리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머리가 꼬리에게 앞장서게 했는데 꼬리는 도랑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찔리고 결국 불길 속으로 떨어져 뱀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겉보기에 화려한 이력서나 강한 자신감보다는 실제 경험과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정작 실무에 들어가면 기본 상황 파악도 못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보고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팀을 안전하게 이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맡기면 모두가 함께 망한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독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다. 독설이란 동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하며 이러쿵저러쿵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마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네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할 수도 있다. 탈무드는 라쇼나라, 즉 악한 혀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로 봅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행위는 3명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 대상이 된 사람 모두를 해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 동료 A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동료 B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칩시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그 순간 여러분은 A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B의 마음속에 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고 여러분 자신도 험담꾼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돈을 훔치면 갚을 수 있지만 한번 퍼진 말은 깃털처럼 다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살인한 닭을 처형하는 방법.
닭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닭은 아기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그만 요람에 뉘어있던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를 닭이 쪼아서 죽였기 때문이었다. 증인이 법정에 불려나가 사건에 대해 증언을 했다. 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닭이라고 해도 살인을 저지른 자로서 유죄라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처형할 수 없다. 동물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즉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재판과 증인의 증언. 유죄 판결이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당장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처벌하기 전에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일인지 확인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고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전에는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입니다. 유대 학문의 핵심. 이교도가 힐레를 찾아와 빈정거리며 물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인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힐렐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유대 학문의 핵심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힐렐 랍비는 조롱하러 온 사람에게도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내가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유대 학문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요. 여러분이 친구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아무 연락 없이 30분을 기다리게 했다면 짜증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늦을 때 미리 연락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힐렐이 말한 원칙입니다. 복잡한 규칙을 외우기 전에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게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인간의 5 부류. 갑작스러운 폭풍 후에 사람을 가득 태운 배는 항로를 벗어나 버렸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둥 번개가 연신 요란하게 울어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지고 배는 이름 모를 섬에 닿아 있었다. 밤새 폭풍 후에 시달려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위해 배는 그곳에 닷을 내리고 잠시 머물기로 했다. 섬에는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해 있고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으며 새들의 즐거운 지저귀이 섬을 가득 떠돌고 있었다. 첫째 그룹은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배가 떠나버릴까봐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 섬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그룹은 급히 섬으로 올라가서 향기로운 꽃 냄새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었다. 기가 회복되자 곧장 배로 돌아왔다. 셋째 그룹은 섬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 것을 깨닫고 허둥지둥 뛰어오다가 소지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차지했던 배 안의 좋은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넷째 그룹은 선장이 자기들을 남기고 떠날 리는 없다고 여유를 부리다가 배가 포구를 떠나는 것을 보고야 부랴부랴 달려갔기 때문에 바위나 가시덤불에 부딪히고 긁힌 상처가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배 떠나는 기적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 있던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이 든 과일 따위를 먹고 병이 들어 모두 죽고 말았다.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배는 선행을,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고 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은 조금은 쾌락에 젖었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들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셋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젖지 않고 돌아왔지만 역시 고생을 좀 했고, 넷째 그룹은 배로 돌아오기는 했어도 늦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 번째 그룹이다. 일생을 허영 속에 살거나 장래의 일도 잊어버린 채 달콤한 과일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먹는다. 인생은 여정이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달콤한 순간들은 휴식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머무느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입사 3년차 직장인인데 주말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게임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칩시다. 월요일 아침이 오면 출근은 하지만 승진을 위한 자격증 공부나 업무 역량 개발은 계속 미룹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주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동기들은 팀장이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주말의 즐거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정작 가야 할 곳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즐거움과 목표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랍비 이스마엘 벤 엘리자가 말했다. 그러자 랍비가 답했다. 너희가 죽기 전 하루 동안 참회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매일 참회해야 하는 거란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랍비 엘리에제르가 제자들에게 죽기 전날 참회하라고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으니 오늘 참회하라는 말은 결국 매일매일 돌아보고 바로잡으며 살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려다가도 문득 만약 내일 우리 둘 중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자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매 순간을 더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이끕니다. 세 가지 충고. 저를 풀어주세요. 대신 제가 세 가지 충고를 해드릴게요. 사냥꾼에게 붙잡힌 말하는 새가 애원했다. 세 가지 충고? 그게 뭐지? 그걸 먼저 말해. 그러면 너를 풀어줄게. 맹세.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라. 둘째, 누가 뭐라고 하든 불가능한 일이라면 믿지 마라. 셋째,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지 마라. 사냥꾼이 약속대로 새를 풀어주자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올라 가 사냥꾼에게 말했다. 바보. 내 입속에 있는 귀한 진주를 못 봤군요. 사냥꾼은 화가 나서 다시 새를 잡으려고 나무를 오르다가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바보. 내가 해준 충고를 벌써 잊었군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를 풀어주고 나서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한 일은 믿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입속에 어떻게 진주가 들어있겠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를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쳤잖아요? 말을 마치자 새는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새는 사냥꾼에게 세 가지 충고를 해줬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불가능한 말은 믿지 말고, 할 수 없는 일은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가령 여러분이 블록체인 투자 설명회에 갔는데 누군가 한 달 만에 원금이 10배가 된다고 말한다고 칩시다.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익률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차를 몰고 와서 성공 사례를 늘어놓으면 혹하는 마음에 이성적 판단을 잃게 됩니다. 투자한 뒤 돈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고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다가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처음부터 거르고 이미 벌어진 일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무리한 시도를 피하라는 겁니다. 약속은 지킵시다. 한 소녀가 길을 잃고 헤매다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다. 외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왈칵 겁이 난 소녀는 허공을 향해 무작정 살려달라고 힘껏 고함을 질렀다. 마침 한 남자가 지나가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소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하자 남자가 물었다. 내가 구해주면 나와지 않래?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네. 남자는 한참을 애쓴 끝에 소녀를 우물에서 끌어올렸다.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녀였다. 자, 이제 약속을 지켜? 남자가 말했다. 어느 집안 출신이세요? 소녀가 물었다. 그는 자신이 사제 집안 출신이라고 말했다. 저도 사제 집안 출신이에요. 신성한 사제 집안의 사람들이 결혼 서약도 하지 않고 동물처럼 행동해도 되는 걸까요? 부탁이에요. 나중에 꼭 저의 집에 와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소녀가 다시 진지하게 말했다. 남자는 그 말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맹세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두 사람은 하늘과 우물과 지나가던 쥐를 증인으로 세웠다. 각자 집으로 돌아간 뒤 소녀는 서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청혼을 거절했다. 그렇지만 혼기가 다 찬 명문가의 아름다운 처녀에게는 청혼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마련이었다. 소녀는 마침내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면서 맨발로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이제는 그녀에게 아무도 청혼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남자는 맹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쥐가 나타나서 물어 죽였다. 둘째 아들은 우물에 빠져 죽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신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만약 신께서 어린 아들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벌하신 거라면 우리는 뭔가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 가는 데가 없네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퍼뜩 소녀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그가 아내에게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하자 아내는 그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어 소녀가 사는 도시로 가서 소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제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게 됐어. 소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남자는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남자를 딸의 방으로 안내했다. 아가씨, 나를 봐요. 기억 안 나요? 남자가 말했다. 미친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았다. 허허벌판 우물에서 당신을 구해준 사람이요. 그가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온전한 여인으로 돌아와 다정하게 말했다. 보세요.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왔으니 됐어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녀의 부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족제비와 우물 이야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보여줍니다. 남자는 처음엔 약속을 잊고 다른 삶을 살았지만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자신이 맹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여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하며 모든 청혼을 거절했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고 명품 가방을 샀다고 칩시다. 판매자가 진품이라고 확실히 말했고, 여러분은 그 말을 믿고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가짜였어요.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그때는 진품인 줄 알았다며 발뺌합니다. 작은 거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친구는 여러분을 기다리며 계획을 세웠을 텐데 말이죠.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믿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성격의 4가지 타입. 1. 화를 잘 내고 잘 풀리는 사람. 이들이 얻는 것은 잃는 것과 비슷하다. 2. 화를 잘 내지 않지만 잘 풀리지도 않는 사람. 이들이 잃는 것은 얻는 것과 비슷하다. 3. 화를 잘 내지 않고 잘 풀리는 사람. 바로 성인을 말한다. 4. 화를 잘 내면서 잘 풀리지 않는 사람. 바로 악인을 말한다.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야 할 3가지는 술 마시는 태도, 돈 쓰는 방식, 화내는 모습이다. 탈무드는 화를 얼마나 빨리 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 2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단순히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잘 안 내는 사람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화가 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본다는 뜻이죠. 또한 랍비일라이는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려면 술 마시는 모습,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태도를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3가지는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칩시다. 순간 짜증이 확 나서 욕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 하나 지나니까 이미 잊고 음악 들으며 편안하게 운전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처음엔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참다가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상황이 계속 떠올라서 저녁 내내 불편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정이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가고, 2번째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만 오래 끌고 갑니다. 탈무드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으면서도 화가 나면 빨리 푸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품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미움과 증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친구가 낫을 빌리러 왔던 친구에게 도끼를 빌리러 왔다.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2 사람 사이에 미움이 생긴다. 여기 있어.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도끼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2 사람 사이에 증오가 생긴다. 도끼를 빌려준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는 갚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한까지도 포함합니다. 탈무드는 도구를 빌려주지 않는 것을 복수라 했고, 빌려주면서 난 너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증오라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동료에게 중요한 회의 자료를 부탁했는데 바쁘다며 거절당했다고 칩시다. 며칠 뒤 그 동료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면 2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나도 바빠서 못 도와줘라고 하면 복수이고, 도와주면서 난 너처럼 이기적이지 않아라고 덧붙이면 그게 바로 증오입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머리와 꼬리.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다녀야 하는 제 처지가 늘 불만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분통이 터진 꼬리는 머리에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왜 항상 너의 뒤에 있어야 하지? 그리고 너는 왜 항상 멋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나나 너나 뱀의 일부이긴 마찬가지인데 나는 왜 항상 노예처럼 너한테 끌려다녀야 하는 거냐고? 그야 너에게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소리를 듣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나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머리가 대답했다.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하, 그러시겠지. 정말 지긋지긋하다. 독재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협박하면서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꼴을 보면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면서 자기가 바라는 건 오직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뿐이고 자기는 정말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꼬리의 불평은 끝이 없었다. 숨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꼬리의 말을 자르며 머리가 말했다.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한번 앞장서 볼래? 나를 따르라. 꼬리가 두말 없이 소리쳤다. 그러나 뱀은 금방 도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가 몸을 땅 위로 끌어냈다. 꼬리는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만 가시투성이 덤불 속으로 빠져버렸다. 가시덤불 속을 빠져나오려고 꼬리는 안간힘을 다했지만 상처투성이 몸은 더욱더 깊이 가시덤불 속으로 옥죄어들 뿐이었다. 머리는 어디 한번 해보라고 내버려 두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다 죽을 것 같아서 가시에 온통 찔리고 긁힌 몸을 빼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꼬리는 더 마음이 급해졌다. 실수를 만회하고 자기도 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 꼬리는 급히 달려가다가 이번에는 불길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꼬리를 구해내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우리가 만약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머리를 선택해야지 꼬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뱀의 꼬리는 늘 머리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불만이 폭발해 선두에 서겠다고 우겼습니다. 머리는 시야도 없고 청각도 없고 판단력도 없다며 말렸지만 꼬리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머리가 꼬리에게 앞장서게 했는데 꼬리는 도랑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찔리고 결국 불길 속으로 떨어져 뱀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겉보기에 화려한 이력서나 강한 자신감보다는 실제 경험과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정작 실무에 들어가면 기본 상황 파악도 못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보고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팀을 안전하게 이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맡기면 모두가 함께 망한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독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다. 독설이란 동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하며 이러쿵저러쿵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마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네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할 수도 있다. 탈무드는 라쇼나라, 즉 악한 혀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로 봅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행위는 3명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 대상이 된 사람 모두를 해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 동료 A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동료 B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칩시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그 순간 여러분은 A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B의 마음속에 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고 여러분 자신도 험담꾼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돈을 훔치면 갚을 수 있지만 한번 퍼진 말은 깃털처럼 다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살인한 닭을 처형하는 방법. 닭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닭은 아기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그만 요람에 뉘어있던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를 닭이 쪼아서 죽였기 때문이었다. 증인이 법정에 불려나가 사건에 대해 증언을 했다. 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닭이라고 해도 살인을 저지른 자로서 유죄라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처형할 수 없다. 동물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즉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재판과 증인의 증언, 유죄 판결이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당장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처벌하기 전에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일인지 확인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고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전에는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입니다.